그 한 문장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해석들이 있었고 그리고 싸운다는 게 뭔가 아무도 물어보진 않았나 봐요. 그래도 맞아. 무서워서 묻는 것 같아요. 여기 그 쌤이 그랬듯이 아니 그 지평선이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없잖아요. 쫓겨났잖아요. 그것처럼 네. 아무튼 굉장히 그래서 저는 그 씬을 보자면서 너무 사실적인 것 같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나중에 찾아보니까 거의 실제 있었던 일 그대로 인 대사와 그 상황 그대로 표현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찾아봤는데 이 영화의 거의 한 95% 정도가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더라고요. 만났던 사람들도 그렇고. 근데 물론 이제 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출 전공이 아니라서 뭔지는 잘 못 알아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엔딩 씬이 제일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치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극 중에 세미도 그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을 텐데 뭔가 깨달음을 얻은 것처럼 부푼 가슴을 안고 나가잖아요. 물론 이제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을 만나서도 그랬겠지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궁금했던 건 이거는 감독님에 대한 질문이기도 하고 그냥 뭐 관객분들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게 저는 이미 이 영화가 스필버그의 자전적인 이야기고 주인공이 영화 감독을 꿈꾸는 애다라는 걸 알고 안 상태에서 영화를 봤어요. 그래서 당연히 뭐 성공하는 포인트까지는 안 나오겠지만 얘가 그래도 영화 감독이 돼서 뭔가를 하는 시점까지는 영화가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엔딩의 이 지점이 좀 예상하지 못했던 지점이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감독님은 이 엔딩의 지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게 저도 예상과는 달리 저는 이 영화가 어떤 헐리우드에서 스필버그 성공기 뭐 이런 건가 싶어서 왔는데 저도 정말 예상치 못했던 기간을 그의 인생에서 다뤄서 좀 놀라긴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마지막 그 씬에서 조금 이거 사실 저는 이 영화를 한 며칠 전에 한번 봤는데 정말 계속 생각이 났었어요. 영화 엔딩이? 네. 뭐 말씀하셨듯이 이 영화는 영화와 삶에 관한 내용이잖아요. 주인공 샘은 우리 모든 관객들이 그렇듯이 삶에서 영화를 만들고 영화를 보면서 삶을 나 자신의 모습을 보고 어떤 거울같이 그 삶에 있어서 거울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그 영화의 역할이자 감독의 임무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계속 다루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만난 사람이 존 포드 감독이란 말이죠. 그런데 존 포드 감독은 이 영화에 있어서 그 어떤 서사나 텍스트를 넘어서 영화로 표현할 수 있는 영화적 도구들을 되게 적극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그 시절의 감독이잖아요. 그리고 헐리우드 영화 문법을 거의 그 기틀을 마련하고 구축을 한 그런 보이는 것에 있어서 어떻게 찍고 화면 사이즈라든지 어떻게 잘라붙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정말 정성을 많이 들이고 고민을 많이 한 그 어떤 현대 영화의 시작점 같은 분인데 스필버그는 아까 초반에 얼핏 말씀드렸듯이 그것의 완성을 한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할아버지 정말 노인이 그 스필버그가 거의 20대 초반에 존 포드 이미 거의 말년 아닌가요? 거의 이제 꼬부랑 할아버지 됐을 때인데 그런 완전히 세대가 다른 그러니까 한 세대를 거의 영화적으로 현대 영화를 시작한 사람과 완성한 사람이 할아버지와 청년이 돼서 만나가지고 정말 짧은 가르침을 주고 그 가르침을 받고 나가는 장면을 영화로 만든 사람이 그 지금 저 화면 룩배 뒤에서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스필버그가 그걸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맞다 이 지평선 안에 있어야지 카메라를 내린단 말이에요. 저는 이게 영화만 할 수 있는 일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이 팔벌만스 영화가 어떤 삶과 영화와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는데 그 삶과 영화를 가르는 울타리에 문을 열리는 느낌이었어요. 마지막 카메라를 내릴 때. 왜냐면 그것 다 실제로 있는 인물이고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 그리고 지금 실제로
카메라 뒤에 그 룩배 뒤에 스필버그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영화로 이런 관객이 이런 체험을 또 다시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역사적인 인물이 없을 텐데, 그리고 스필버그 본인은 본인만 할 수 있는 거를 이 전 세계 어떤 영화 감독도 못한 본인만 할 수 있는 걸 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영화로 다시 이런 체험을 못 할 것 같아요, 영원히. 그래서 저는 뭐라 그래야 되나, 이 보통 영화에서 볼 수 없는 이상한 기분을 계속 느꼈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시는 이런 마음을 못 느낄 것 같아요, 영화를 보면서. 그래서 조금 기분도 되게 이상하고, 그리고 좀 기이한 체험이었어요. 저는 그냥 단순히 영화 보는 느낌이 아니라 뭐라 그래야 되나,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잘 설명을 못 해보겠는데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니 충분히 얘기 잘 하셨어요. 그리고 사실은 지금 말씀을 하시면서도 그 영화에 대한 감상도 있지만 그 스필버그 인물에 대한 애정이 되게 많으신 것 같다라는 느낌을 제가 받았었거든요. 근데 따지고 보면 스필버그의 뭐 극팬은 아닐지언정 스필버그를 싫어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유년 시절의 모든 영화를 만들어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감독님에게 어떤 그런 존재이든 일반 관객이나 뭐 영화를 그래도 보면서 자랐던 사람들에게 한켠에 있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엔딩에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영화가, 그리고 뭐 관객분들 이따가 같이 또 얘기해 볼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전에 만들었던 스필버그의 작품이랑 굉장히 다른 점 중에 하나가, 예전에 물론 그것도 작품마다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스필버그 영화는 굉장히 좀 쉬운 문법을 가지고 있잖아요. 기승전결이 굉장히 분명하고 짱 재밌게 시작해서 짱 재밌게 끝나고 이런 영화들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영화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좀 무게가 있는 영화면서 좀 특이하게도 시작으로 시작해서 시작으로 끝나는 영화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아주 꼬마 스필버그가 영화관에 가서 기차가 전복되는 것을 보고 본인의 인생이 전복되지 않습니까? 완전한 그 영화감으로 그때부터 이제 자라게 되는 건데, 그리고 이제 진짜 할리우드의 시작을 알리는 장면으로 이 영화가 끝나는 걸 보면서 진짜 여태까지의 인생을 한 번 정도 이렇게 돌아보고 싶었구나.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세미 가로트 스필버그도 본인은 인생을 영화로밖에 살 수 없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완전히 여기서는 일치시킨다라는 그 엔딩에서 본인과 세미를,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관객분들한테 질문을 이제 받아야 되는데, 질문 받기 전에 마지막 질문을 드리면, 사실 이 영화가 뭐 최근에 개봉한 바빌론이라는 영화도 그랬지만 스필버그의 인생이기도 한데 사실 할리우드의 기록이기도 하잖아요. 아니면 영화사의 기록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나왔던 세실 드밀 영화도 그렇고 정말 많은 레퍼런스가 이 영화에 등장을 하는데, 감독님 이 영화에서 나왔던 뭐 영화들이나 인물들 중에 특별히 좀 좋아하시는 그런 레퍼런스가 있었나요? 레퍼런스요? 웨스턴 영화도 있었고. 저는 분노의 포도를 재밌게 봤습니다. 포스터로만 나옵니다. 좀 길게 얘기해주시면 이렇게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끝나면 어떡해요. 그리고 그 지상 최대 쇼도 재밌었어요. 사실 근데 그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왜 하필, 그러니까 왜냐면 되게 중요한 순간이잖아요. 세미가 이 영화를 보고 완전히 매료되는 거잖아요, 영화라는 매체. 근데 왜 지상 최대 쇼라는 세실 드밀의 영화를 골랐을까? 그 진짜로 봐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렇기도 했겠죠. 근데 그렇기도 했는데 사실 또 설정을 살짝 바꿀 수도 있는 거니까. 저는 이제 물론 이제 평론가 입장이니까 이걸 또 끼워 맞추는 건 아니고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저는 루미에르 형제가 처음에 인류 처음으로 영화 상영을 한 게 바로 기차의 도착이라는 작품이었잖아요. 그래서 일종의 자기 삶의 시작도 그 기차라는 어떤 아이콘을 쓰고 싶었던 건 아닌가. 뭐 실제로 기차를 좋아했던 아이일 수도 있지만, 근데 여러 가지로 좀 중의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뭐 시작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도 저는 하긴 했습니다. 어쨌든 워낙 또 영화가 러닝타임도 짧지 않고 워낙 또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에 관객분들이 뭐 영화에 대해서나 아니면 조성일 감독님에게 질문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는 플로어로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관객분, 여기 먼저 주셨고 두 번째로 드리겠습니다. 감독님 안녕하세요. 그 조성희 감독님이 이제 파벨만스 같은 영화를 만드신다면 한국 어느 감독님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고 싶은지, 그리고 이제
조성희 감독님 자전적 이야기를 파벨만스처럼 만들고 싶으신지 알고 싶습니다. 아 제가 그 질문 넣었었거든요. 근데 조성희 감독님이 그 질문 빼달라고 했었어요. 창피하다고. 근데 역시 하시네. 일단 저는 그런 무슨 그런 일은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자전적 얘기를 만들 일은 없다라는 네네네. 말씀이죠. 그리고 그 우리나라 감독님들 중에는 저는 박찬욱 감독님의 삶과 인생을 좀 저도 알고 싶고 관객들에게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질문 있으셨던.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있는 학부생인데요. 이제 아무래도 졸업을 앞두고 있고 앞으로 업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요즘 고민이 많다 보니까 이 감독 사실 이 파벨란스라는 영화에서 스티븐 스필버그는 되게 어린 순간에서부터 정말 영화에 많이 매료되고 영화를 자신의 삶을 정의하는 요소로서 꼽은 것 같은데 이제 영화인인 두 분께 언제 내가 정말로 영화를 어떻게든 영화 관련된 일을 해야겠다라고 결심하게 되셨는지 계기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 가지고 너무 좋지 않습니까? 옛날 생각도 하게 되고. 감독님 어떠세요? 네, 저는 여기 파벨만스의 쌤은 아마 그게 6살, 8살 그쯤 됐겠죠. 그 지상시대 쇼를 본 나이가 그때 아마 결심하게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저는 영화를 하면 어떨까 결심한 게 30살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늦죠. 그 전에 딴일 하다가 그래서 늦지 않았으니까 열심히 희망을 가지고. 그러니까 세상은 참 불공평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영화 평론가를 하고 싶다. 그때 영화 잡지 세대였으니까. 그리고 영화 평론가의 길을 걸었는데 뒤늦게 시작한 사람은 이렇게 성공을 하고 저처럼 일찍 시작한 사람은 아직까지도 열심히 살고 있으니 말입니다. 부럽습니다. 감독님이 스필버그를 보러 갔듯이. 또 질문 있으세요? 여기 먼저 그리고 두 번째로 드리겠습니다. 여기 앞에 체크 남박 입으신 관객분. 네, 스필버그 감독에게 지상 최대의 쇼가 있었다면 조성희 감독님에게는 어떤 영화가 그 영화적 꿈을 키우고 실현하는데 롤모델 같은 영화였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일단 그런 질문 받을 때마다 답을 달리 해가지고 저도 어느 게 진짜인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저는 진짜 공교롭게도 일부러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 그 존 포드 역을 하신 데이비드 린치 머럴랜드 드라이브를 보고 영화가 되게 근사한 작업 같아서 굉장히 그랬던 기억이 지금 납니다. 혹시 안 보셨다면 조성희 감독님이 그 졸업 작품으로 찍으신 영화인가 짐슨의 끝이라는 영화가 굉장히 그 데이비드 린치 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극 추천드립니다. 아까 뒤에 또 관객분 손들어 저 주황색 옷 입으시. 안녕하세요. 저 하고 싶은 질문이 제가 올해 들어서 영화를 본격적으로 좀 보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개봉하는 대중성 있는 영화들 말고도 어쨌거나 파벨만스나 최근에 상 받았던 더웰 같은 영화들은 사실 일반적인 관중분들이 많이 보는 영화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영화들을 좀 자주 보면서 어쩌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좀 영화 감독이나 아니면 평론가에 대한 꿈이 조금 많이 커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영화를 좀 본 것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스티븐 스필버그의 실화가 담겨 있다는 걸 듣고 좀 감명을 받고 싶어서 보게 됐는데 혹시 영화를 제가 죄송합니다. 영화를 보면서 이게 사람마다 느끼는 게 되게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찌됐든 영화인이 되기 위해서는
영화를 볼 때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들이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영화를 볼 때 어떤 점을 제일 먼저 보시는지 중점을 두고 먼저 말씀 주시죠. 아무래도 감독과 또 평론가의 입장이 또 다를 테니까요. 뭐 그런 게 있을까요? 그냥 첫 번째는 영화를 좋아하고 즐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뭘 공부를 한다든지 뭐 그런 것보다 그냥 재밌게 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그것도 영화마다 다르죠. 중점적으로 보게 되는 것이. 그러니까 인물이 더 먼저 눈에 띄는 영화가 있고 뭐 촬영이라든지 이런 것도 눈에 띄는 영화도 있고. 저는 근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뭐 요즘에 영화를 많이 보게 되었고 영화 감독이나 평론가의 꿈을 생각을 해보기도 했었다. 근데 제가 감독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으니까 평론가 입장으로서 말씀드리면 보리스 삼촌과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심장을 반으로 쪼개올 것이다. 나중에. 굉장히 힘들다 그런 얘기를 꼭 드리고 싶네요. 근데 어쨌든 저는 뭐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영화를 즐기는 게 제일 중요하죠. 감독님이 말씀하신 대로. 근데 감독의 특성을 고려해서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예컨대 뭐 데이비드 린치 같은 경우에 항상 좀 이렇게 판타지적인 요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영화에서의 판타지적인 요소는 어떤 것이었는지.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더웨이라는 작품에서 그 데런 에로노프스키는 워낙 또 인물과 기독교적인 테마가 또 중요한 감독이니까 그런 것들이 이 영화에는 어떻게 구현되어 있지 뭐 이런 식으로 감독 특성을 좀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가요? 여기 앞에 감독 먼저. 네, 먼저 약간 엄마가 약간 꿈을 향해 쫓아가는 거라면 아빠는 약간 현실에 기반한 캐릭터인 것 같은데 감독님은 혹시 현실에 더 해야 되는지 아니면 꿈에 더 집착하는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다른 얘기인데 세스 로건이랑 그 둘째 딸이랑 너무 닮아가지고 처음부터 약간 이미 불륜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는데 캐스팅 같은 거 할 때 그런 게 감독님도 캐스팅할 때 의도를 하시는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저 너무 닮아가지고. 저는 첫 번째 질문은 일단 그 엄마가 약간 꿈을 쫓으시는지 아니면 현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엄마 쪽이냐 아빠 쪽이냐 그런 것 같아요. 이 영화 속에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질문 주신 분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때는 현실적이고 어떤 때는 나도 모르는 용기를 내고 우리 모두 그렇듯이 저도 그런 것 같고 캐스팅할 때는 당연히 모든 감독들이 저도 그렇고 이 영화도 마찬가지였겠지만은 정말 수많은 계산을 하고 그리고 선택을 하고 정말 캐스팅 과정도 너무 많이 복잡하고 너무 많은 이해관계들이 얽혀있기 때문에 그냥 하진 않고 정말 그리고 많은 검증을 거치고 그래서 생각보다 복잡하고 긴 과정이다. 특히 이제 저렇게 많이 나온 조연이나 뭐 주연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말씀. 감독님은 닮았다고 보시면 안 닮았다고? 저는 몰랐어요. 지금 듣고 알았어요. 지금 말씀을 하신 질문 때문에 저도 궁금한 게 있었는데 아까 그 세미가 전쟁 영화 찍을 때 얘가 연기를 잘 못할 것 같으니까 막 감정을 주입시키는 장면 있잖아요. 너 때문에 다 죽은 거라고 생각해봐. 그래서 결국에는 울리지 않습니까? 그 배우를? 근데 감독님은 연기 디렉션은 어떻게 주시나요? 상황 설정을 준다든지 뭐. 그 장면은 정말 인상적인 장면이었어요. 그게 그 주인공 샘이 정말 감독으로 성장하는 순간을 찍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많은 연출자들이 거의 모든 연출자들이 영화 연출자들이 겪는 문제, 배우와의 소통. 그리고 가장 처음에는 대부분 다 그렇게 해요. 직접적인 행동을 지시를 하고 여기 서 있어 주세요. 이쪽 조금 이따 이쪽 봐주세요. 그다음에 계단 걸어 올라가서 압수해 주세요. 뭐 이렇게 직접적인 행동으로 하는데 왜냐면 그게 제일 간편하고 그게 바쁘다면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요령이 없으면 소통의 요령이 없으면 그렇게 되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절대 좋은 배우에게 좋은 재료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기도 하고 서로 불행한 것 같아요. 그리고 좋은 결과도 아니고 얘기를 하다가
샘은 그 배우에게 얘기를 하다가 그런의 감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제야 비로소 소통이 되고 그리고 배우도 그렇고 샘도 그렇고 정말 만족스러운 순간들이 펼쳐져서 서로 이제 컷도 못하고 멈추지도 못할 정도로. 그래서 저는 저거는 정말 감독이나 배우들만 아는 그 순간이다. 그래서 되게 반가운 마음으로 봤습니다. 그 장면. 그러니까 사실 그리고 그 시퀀스를 자세하고 다소 길게 찍은 걸 보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집어넣은 것이 명백하기도 하죠. 아까 요 관객분 뒤에 계신 분인가요? 아까 질문한다고 하셨죠? 저는 요즘 전기 영화들 보면 주인공 이름이 제목인 영화가 많은데 이 영화도 그 중에 하나인데 보통 제가 최근에 본 전기 영화들은 보통 이름이랑 성이 있으면 그 중에 이름을 강조하는 걸 많이 봤거든요. 근데 이 영화는 이 주인공 아이가 명확하게 주인공임에도 불구하고 가족 이름으로 영화 이름이 설정된 거에 대해서 혹시 생각하시는 이유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게 첫 번째로 본인이 스티븐 스필버그라고 안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감독님이 아마 견디지 못했을 거예요. 본인 이름이 스필버그 이렇게 생각하면 계속 불리는 거를 보통 나르시스트가 아니면 그걸 견딜 수 없겠죠. 그래서 그런 이유도 있고 그리고 이제 본인을 그 영화적 인물로 조금 떨어뜨려 놓기 위한 방법이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도 좀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페이블맨이 보통 유대인 성이 이제 뒤에 만으로 끝나는 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페이블을 우화라는 단어를 이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거 자체가 이름이면서도 이야기꾼이라는 그 뜻도 돼가지고 그래서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정말 너무 깔끔한 설명이네요. 근데 사실 저도 그 생각을 했거든요. 오늘 이 행사 준비하면서 제목을 왜 더 페이먼스라고 지었을까라는 생각을 사실 저도 똑같이 지금 관객분처럼 해봤는데 이게 표면적으로는 세미가 주인공인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세미가 주인공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제 그거는 관객분들이 또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저는 이 영화의 주인공을 이 세미가 만들어낸 일련의 영화들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기록들이 모여서 사실은 진짜 스티븐 스필버거가 되는 거니까 궁극적으로는 이 영화의 주인공은 영화고 지금 말씀하신 더 페이블만스의 페이블이 이 영화의 주인공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나중에 이거는 우리가 꼭 스필버거 형에게 물어봅시다. 네. 할리우드에 가게 되면 또 질문 있으신 요 앞에 앉으신 관객 먼저 드리고 뒤로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조성희 감독님이 오신다고 해서 여기에 왔습니다. 원래 다른 친구들한테 저는 영화를 많이 보여주는 편인데 보여주면은 보통 한국 영화 보여준다 그러면은 대부분 다 안 봐 하는 사람이 많았었거든요. 남들 다 이해하는 거 저는 잘 이해를 못하는 유의 사람입니다. 제가 이 아버지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 미국의 예전 아주 시대의 아버지를 봤었을 때 이 아들의 취미라고 볼 수 있는 어떤 이게 폭 빠져 있는 그 영화를 만드는 그 취미를 마지막 대사에서 우리는 서로 잘 안다 그렇게 했었을 때 이게 그 드라이빙 라이센스 그 운전 면허증처럼 꼭 필요한 것들을 추구를 해야 된다라는 그 대사 때문에 제가 지금 궁금증이 생긴 건데 선생님이 보시기에는 이 평론가님이나 아니면 감독님이 보시기에는 이 아들의 취미를 아들의 그 사랑하는 그 영화 만드는 거를 지지를 해줬던 건지 아니면은 아니면 그냥 냅두고 너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라 미국식의 어떤 그런 휴머니즘인지 저는 그 부분이 의문점이 드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지지를 했던 건지 방관을 했던 건지 방관이라기보다는 일종의 네네. 근데 어쨌든 아버지의 어떤 그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냐는 그런 질문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는
뭐 어떻게 보느냐에 다를 것 같아요. 저 정도면 많이 진지한 거 아닌가? 그렇죠. 한국 입장에서 또 더군다나 그렇죠. 그 비싼 카메라 그냥 쓰게끔 주고 그렇죠. 도와도 주고. 아버지가 좀 저기 한 거는 그냥 취미라고 좀 얘기한 것, 그리고 이제 그거 아직도 하냐 뭐 이렇게 얘기한 건데, 아니, 저는 아버지가 되고 싶어요. 그 생각해보시면 모든 상영회에 다 왔어요. 그 세미가 하는 영화에. 근데 그런 아버지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러면 응원한 걸로 아버지는. 네. 아, 제가 아까 질문하신 분께 그 배지를 드린다라는 그런 아주 신박한 정보를 잊어버리고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지금 배지 남았나요? 혹시? 이제 마지막 질문 저희가 받고 배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손 들으셨던 분께 마지막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회색 티셔츠 입으신 분? 이쪽, 여기, 예. 손 들고 계시면 예, 찾아가겠습니다. 그 최근에 할리우드에서 되게 영화를 만드는 거에 대한 영화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바빌론도 그렇고 이 작품도 그렇고 뭐 엠파이어 오브 라이트도 그렇고 원스 어폰 어 타임 할리우드도 그런데, 그래서 저는 약간 궁금했던, 혹시 조성희 감독님이 그 충무로의 한국 영화사에 대한 영화를 혹시 만드실 기회가 생기신다면 혹시 어느 다루고 싶은 시대가 있으신지, 그리고 지금 충무로에서는 약간 이런 한국 영화사에 대한 영화 이런 시나리오 비슷한 게 혹시 만들어지는 게 혹시 있을지도 좀 궁금했습니다. 네, 저는 그 우리나라 영화계나 뭐 지금은 시리즈계라고도 할 수 있으면 그 시리즈 많이 봤는데 그런 걸 만들기에 적합한 감독이 는 아니거든요. 왜냐면 저는 되게 아싸라서 사람들하고 잘 안 만나고 그리고 잘 모릅니다. 정보가 좀 없고, 그리고 옛날 일들을 까지 알려면 좀 나이가 있으신 인싸 감독님들이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또 그 만드실 의향이 있는지 네. 여쭤보셨는데, 만약에 또 만든다면 어느 시대 배경으로 하고 싶으신지 뭐 그런 질문을 하셨죠. 저는 요새가 제일 스펙타클하지 않나요? 지금 사실 근데 지금 이제 극장을 보면 또 어려운 시기이기도 하니까. 그리고 사실 헐리우드 키드의 생애라는 정지영 감독 영화가 있긴 있었죠. 근데 지금 관객분이 그 질문을 너무 잘해주신 게, 제가 충무로라는 시나리오를 써놓은 게 있습니다. 언제든 괜찮으시면. 주인공이 영화 검열관이에요. 1970년대를 배경으로 영화 검열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제가 써놓은 게 있으니까 언제든지 말씀하시면 제가 공짜로라도 드릴 의향이 있습니다. 아, 사실 그 저희가 질문을 몇 개 더 받으면 진짜 너무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너무 재밌게 이야기를 해서 그리고 시간이 너무 금방 흘렀네요. 저희가 마지막 질문을 받으라고 해서, 아니 관객분들 여기 손 드셨는데 이제 정말 끝내야 되나요? 마지막 하나는 안 되고 끝낼까요 여기서? 하나만 더 받을까요? 딱 하나만. 그럼 여기 중앙에 계신 여자분 마지막으로, 정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받고 쥐비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손 들고 계시면 예, 여기 앞에 계시면 네네. 네, 안녕하세요. 영화 보다가 궁금한 게 있었는데요. 영화 중간 여동생들도 오빠 이세미를 보면서 오빠는 우리 집에서 가장 엄마를 많이 닮은 사람이라고, 엄마 예술가족 기질을 닮은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저는, 그리고 세미는 엄마의 그 사실을 제일 먼저 알아차렸지만 결국 그거를 아버지한테 알리지 않고 엄마를 감싸줬잖아요. 근데 사실은 세미가 엄마를 마지막에 따라가는 게 맞았던 거는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질이 다른 아버지와 사는 것보다 예술가족 기질이 더 맞는 어머니와 사는 게 세미한테 혹시 더 맞는 환경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혹시 감독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근데 실제 스필버그는 엄마를 따라갔었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부재가 자기 인생에서 굉장히 좀 컸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여기서는 뭐 아무래도 할리우드에 있어야 되니까 그냥 남는 설정인 것으로 저는 이제 해석을 했는데, 감독님 어떻게 보셨나요? 근데 진짜 엄마랑 같이. 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E.T.나 뭐 Catch Me If You Can에서 이제 아버지가 다 없거나 좀 아버지와 사이가 안 좋은 주인공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그게 뭐 반영이 된 것이다라는 본인의 이야기를 했던 제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은 그 사실을 바꿨다는 건데, 그러면 의도적으로 바꿨다는 건데 왜 아버지와 사는 것으로 바꿨을까? 저는 그냥 스필버그 입장에서는 엄마가 떠났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같이 살고 있지만 그 다른 남자랑 그 키친을 교육해는 보면은 거기도 똑같이 아버지 친구랑 바람나서 가잖아요. 중간에 또 그런 얘기도 하죠. 엄마는 정말 셀피시하다는 얘기도 막 했었죠. 네. 그런데 저는 이 그 스필버그의 가족주의 중에 특징 중에 하나가 결함이 있는 가족을 있는 한 인간으로 인정한다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엄마는 그 당시 원망스러웠지만은 엄마도 나와 같은 욕망을 가지고 있고 나와 다를 바는 없는 인간이라는 거를 이제 인정하면서 엄마를 그 용서라고 해야 될까? 엄마를 받아들이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무튼 엄마는 떠나가지고 그냥 떠난 사람으로 묘사하지 않았나. 아 오늘 진짜 제가 이렇게 막 질문 있으시면 이 문정이 끝나기 전에 질문들이 막 거의 두더지 그 옛날 게임처럼 막 나온 이런 아주 활기찬 GV 현장을 정말 오랜만에 봐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마지막 인사해 주시죠, 감독님. 네. 저기 오늘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이렇게 여기 좀 저명한 평론가님이 오셔서 이렇게 좋은 설명해 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제가 이렇게 그냥 너무 편하게 얘기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죄송합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신 감독님 너무 감사하고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